ETF 언박싱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신탁 운용 김승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언박싱해 볼 상품이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종류 상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빅테크하고 세븐 하니까 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뭐 좀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담긴 ETF 아닐까 추정은 되는데 맞나요? 원래 이 용어가 그 영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 7개 종목인데 지금은 엄연히 시사 금융 용어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7개 종목만 저희가 사실 주목하고 이 7개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었던 게 뭐 1, 2년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그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이 빅테크 7개 종목 뭐 탑7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 말 그다음에 2023년 현재 기준을 보면 시총 비중은 약 50%에서 60%로 커졌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그 나스닥 100에서 테크주에 대한 비중 조절이 있기도 했었죠. 상위 종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매출액 비중 또한 28%에서 34%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뭐 오른쪽에 주가 수익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투자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뭐 혁신 기술주에 대한 투자하면은 나스닥 100을 많이 보셨는데 그다음에 10개도 보시고 근데 지금은 10개보다는 7개 종목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또는 7개 종목 중심으로 좀 더 집중된 포트에 대한 투자 니즈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혁신 산업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게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챗 GPT, 뭐 AI 빅데이터, 뭐 반도체 요런 뭐 최근 또 이슈가 된 뭐 양자 컴퓨팅 요런 것도 있는데 어떤 혁신들을 보더라도 사실 이 7개 기업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혁신에 대한 투자도 7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 기업들이 결국 돈을 버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률 그다음 매출 기준에서 보더라도 7개 종목들 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피델리티라는 뭐 글로벌 운용사에서의 좀 분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얼핏 기업들을 다 매칭을 시켜 보더라도 빅테크 탑7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다양한 미래 산업들 분야에서 이제 빅테크 7개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다 진행이 됐었는지 굉장히 그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뭐 기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시총 가장 큰 놈부터 애플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120개 정도의 정말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는데요. 주로 뭐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뭐 실감 콘텐츠죠. AR, VR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인공지능, 뭐 헬스케어 같이 굉장히 좀 다양한 기업들을 좀 인수를 했었고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 와치라든지 아니면 VR 기계의 그런 하나의 원천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120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 테크 쪽 산업을 계속 확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애플이 인수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몇 개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다양하게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뭐 음향기기 기업도 있고 뭐 지문 인식 센서 아니면 뭐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업들도 있고요. 뭐 넥스트 VR 해가지고 VR 컨텐츠 관련 자율주행 관련 기업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럼 요즘에 생성 AI 갖고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MS하고 구글도 한번 볼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M&A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윈도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윈도우에서 하는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기업들은 뭐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는 챗 GPT 같이 좀 생성형 AI 기업으로 변신했는데 이렇게 참 이 카멜레온처럼 비즈니스 구조를 잘 되는 것만 딱딱딱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적극적인 기업 인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취임한 이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의 기업들이 인수를 했는데 기업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들 분들 워낙 익숙하시죠. 링크드인이라는 뭐 구직 온라인 뭐 플랫폼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GitHub라고 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뭐 개발자들의 뭐 천국, 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알려진 GitHub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그걸 고치고 하는 커뮤니티인데 챗 GPT 이후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이 GitHub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발자들의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뭐 게임 회사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오픈 AI라는 뭐 인공지능 참 많은 기업들 인수를 통해서 비즈니스 구조를 바꾼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글도 질 수가 없죠. 네, 구글 또한 마찬가지이고 제가 애플이 한 120개 정도 기업 인수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구글은 200개를 넘게 인수했습니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죠. 구글 인수 기업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2006년에 유튜브.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16억 달러에 샀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다른 기업에 뺏겼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글을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외에도 뭐 웨어2라든지 뭐 키올 같은 기업들도 구글 맵의 기술의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기의 인수가 하나가 더 있죠. 2005년에 핸드폰 뭐 쓰시나요? 전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를 바로 2005년에 인수를 했었는데 이 안드로이드에는 참 재미난 배경이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루비니 자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한 8명 정도의 회사원을 데리고 안드로이드 매각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 방문한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질문을 굳이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방문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PT가 잘 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아시는 것처럼 노를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바다라는 자체 OS. 네. 예전에 열심히 개발했었던. 네, 열심히 개발했었죠. 네, 옴니아. 네, 바다라는 그 자체 OS 개발 때문에 거절을 했었고요. 정확히 2주가 지난 시점에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바로 5천만 불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났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었으면 구글과 운명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지금 거의 구글의 핵심적인 파트는 거의 다 뭐 M&A를 통해서 완성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이제 뒤에 또 다른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M&A 조금 덜 하는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다른 데는 좀 사례가 어떠신가요? 아마존은 오히려 좀 이상하리만큼 M&A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1, 2, 3위 기업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기업이죠. 원 메디컬이라는 기업을 39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기업인 뭐 아이로봇, 그다음에 음식 배달 플랫폼인 뭐 그럽허브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최근에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M&A전에 참여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기업들이죠. 뭐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도 뭐 테슬라는 뭐 트위터, 슈퍼앱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트위터로 음식 주문하고 그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우버로 택시 부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도 인수를 통해서 아예 뭐 이 기업은 M&A를 통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하면서 메타로 바뀌는 등 참 다양한 M&A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바꾸고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너무 핫한 기업이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사실 뭐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M&A가 없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이 ARM이라는 영국 반도체 기업의 M&A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할 뻔했죠. 할 뻔했는데 영국 뭐 정부의 반대, 뭐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웠는지 이 ARM 최근에 상장 예정인데요. 이 IPO 전에 투자하는 앵커 투자로 참여를 추진하는 등 7개 기업이 정말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승자 독식 구조를 사실 강화를 하고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7개 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빅테크를 볼 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가면 혹시 좀 괜찮을까?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떤 기업들도 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뭐 매일매일 주가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히 어려운 시기도 거치고 그러한 시기들을 이겨냈을 때 더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매크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은 고점 대비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 40-50% 정도 한 반타작 정도 나는 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고요. 물론 올해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했죠. 최근에 한두 달은 좀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비용 효율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군사를 빼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악재가 아직 완전히 좀 끝났다고 보긴 어렵죠. 그래도 작년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거치고 성장하면서 작년만큼의 좀 극단적인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이런 가랑비들을 사실은 피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뭐 투자의 신이어가지고 갑자기 막 주가 떨어지기 직전에 갖고 있는 테크 주식들 다 빅테크 셉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아서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고 싶은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돈 벌 때는 너무 좋은데 수익 날 때는 좋은데 작년 올해 좀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이 크면 잔고 측면도 그렇지만 이 멘탈적으로도 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종목, 뭐 인버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까지 이렇게 3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기술주 대형 7개 종목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ETF에 이미 편입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가 뭐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좀 네. 어떤 점이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개 기업의 압축입니다. 압축이라고 하면 비중이 엄청 높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느 ETF보다 나스닥 1위부터 이 7위까지의 종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뭐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더 압축을 해야 되겠죠. 1위부터 7위의 기업 비중이 한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모든 수익률이 이 7개 종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개 기업으로 우선 압축을 했는데 여기서 더 주목한 건 바로 5위부터 7위입니다. 종목 비중은 1위에서 5위가 15% 각각, 그 다음에 6위부터 7위가 한 10%, 그 다음에 8위부터 10위가 한 5%, 나머지 5%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다른 ETF들과 비교를 했을 때 5에서 7위 의 종목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좀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게 2020년 말부터 그다음에 뭐 최근까지의 각 빅테크, 세븐 포함한 상위 10개의 기업들의 성과를 봤는데 5위, 6위, 7위가 약간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테슬라, 엔비디아,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위에서 6위의 평균 수익률이 1위부터 4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2022년도 좀 시장이 어려웠을 때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진한 투자, 나스닥에 대해서 좀 집중된 포트를 보기 위해서 5, 6, 7위에 대한 비중이 다른 빅테크 ETF 또는 나스닥 관련 ETF보다 훨씬 더 높고 그 결과 바로 더 뚜렷한 색깔을 가지면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7을 보더라도 1위부터 한 4위 정도의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아마존은 약간 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역할을 하고 추가 수익, 뭐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이라도 합니다만 그것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친구들의 비중을 높이면서 아웃퍼폼하는 좀 더 초과 수익을 내는 그런 색깔이 뚜렷한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ETF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4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기술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5, 6, 7등짜리가 더 이렇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같은 기술주 ETF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떠한 기업도 맨날 오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그다음에 뭐 한 배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 세 개가 시리즈로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같은 벤치마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없는데요. 에이스 ETF가 인버스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 7, 뭐 매그니피선트 7이 안 좋다, 전망이 안 좋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에이스 ETF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뭐 매크로 이슈 아니면 뭐 사업별의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가랑비는 조금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지라고 해야 되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존의 포지션을 좀 보완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활용도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상품 활용법은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또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세 가지 상품의 총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우선 뭐 총 보수 또한 뭐 많은 고민을 좀 통해서 나왔고요. 요즘 뭐 장기 투자 또는 연금 투자를 통해서도 빅테크 7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한 배짜리는 연 0.30%, 그다음에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연 0.60%로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빅테크 7 세 가지 종류의 ETF를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연금 계좌 등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7 한 배짜리 ETF를 정기적으로 매수,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 하시는 경우,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잭슨홀 미팅 전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표 발표 전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통해서 단기 뭐 차익 성과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과 같이 좀 뭐 매크로 악재나 뭐 빅테크의 뭐 비즈니스 리스크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인버스로 해지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에 투자자분들이 5년, 6년 또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모아갔는데 조금 매크로 악재 또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데 이 종목들을 팔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버스 ETF를 통해서 10에서 30% 정도 어느 정도 매수를 통해서 가격 하락을 이 상쇄시키는 그런 해지라고 하죠. 이 해지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 방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7의 이 보유 주식 수를 줄이지 않고 본인의 계좌를 좀 방어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버스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단타로 이렇게 저희가 투자해서 가격 하락을 좀 잡아서 하기보다는 기존 포트를 보호하는 건데 첫 번째는 각 기업들의 뭐 예상 수익 전망이 좀 하락했을 때 당연히 뭐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락 전망이 나왔을 때 일부 인버스 ETF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주가가 뭐 단기에 급등한다거나 아니면은 전 고점을 너무 좀 빠르게 돌파하는 경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 빅테크 7의 비중이 역대 최고점으로 오른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조금 매수하시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매크로 악재,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뭐 신용등급 하락도 최근에 있었고 또는 잭슨홀 미팅 같이 좀 굵직굵직한 건들이 있을 때는 조금 비는 피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 새벽 2시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 하락,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감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은 오늘 밤에를 대비해서 지금 한국 낮 시간에 저희 에이스 뭐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에 뭐 인버스를 조금 매수를 하시고 오늘 밤에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새벽 2, 3시에 굳이 안 일어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국장에서 미리 사서 대비를 하신 다음에 다음 날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포지션을 해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만약에 오늘 밤 뭐 새벽이죠. 지표가 좋게나 주가가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승률 왜냐하면 또 한국 기준으로 또 다음 날에 오를 테니까 그 상승률만큼의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매수 포지션에서 플러스가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었던 빅테크 뭐 7, 뭐 한 배짜리 그 상품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죠. 그 경우에는 인버스 수익 난 거를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빅테크 7을 좀 매수를 하셔서 본인의 이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빅테크 7 종목의 주식수 또는 ETF 수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비를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상품 경우는 단기적으로 막 방향성 매매를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오를 때 뭐 벌고 내릴 때도 벌고 요 취지보다는 악재들이 있을 때 비를 피하고요.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악재들이 좀 없어지는 그때 한 배 ETF의 주식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좀 조금 더 이상적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짧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챙기시기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뭐 한 배짜리 ETF를 매수를 해주셔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ETF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빅테크 종목들의 성장성을 믿는 분들은 연금 계좌 포함해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시는 용도로도 일단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률 방어나 최대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시려면 인버스 상품도 같이 활용하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는 툴을 이제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뭐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가 없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소액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환율의 영향과는 어떻게 이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USD에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친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투자의 성공 확률을 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말씀 한번 또 해주시죠. 과거 뭐 50년, 100년 동안의 이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1, 2년 단기적으로는 좀 중소형주 기업들이 대형주 기업들을 좀 아웃퍼폼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50년, 100년의 뭐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매출을 발생하는 이 대형주들의 이 장기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혁신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든지 이 7개, 이 촘촘한 7개 기업에 비즈니스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확신 또는 미래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7개 기업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들의 그 이슈들, 뭐 단기 악재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기업들의 매출 구조나 아니면 경제적 해자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꾸준히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향후 뭐 5년 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혁신의 중심에는 이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최근 한 10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랑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결국 이 빅테크 뭐 7개 순위 안에는 다 대형주로 올라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 시리즈를 통해서 진한 나스닥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정말 진하게 집중을 해볼 수 있는 또 이 가격이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내려도 대응할 수 있는 오늘 3종 ETF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